안녕하세요. 더 배움 사회과목 경제 부분 맡고 있는 송정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8쪽 보시면은 이제 경제 부분 챕터 1이 시작이 됩니다. 제목은 희소성의 원칙과 합리적 선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경제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란 무엇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길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 강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의 어원이 뭐냐? 경제는 그리스어로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집안 살림은 굉장히 가계 단위, 이게 작은 규모죠. 근데 요거를 좀 확장을 시켜서 국가 전체 혹은 또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그게 바로 경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냐, 또 아니면 우리나라의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경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경제가 이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거를 보는 시각을 좀 여러분들께 더 이해를 잘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고 왔어요. 양화대교를 건너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기사한테 제가 어떤 요금을 지불을 했겠죠. 자, 제가 있고 그리고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택시기사한테 요금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했죠. 운송 서비스. 예.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 번 돈을 누구한테 줬냐면 여러분 양화대교 건너는 택시기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가수 자이언티의 아버지죠.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노래도 안 듣고 그런 거 아니시죠? 가수 자이언티가 누군지 양화대교라는 노래 다 아시죠? 그래서 이 택시기사, 이 자이언티의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받은 거로 자기 아들 자이언티한테 용돈을 줬어요. 용돈. 받은 사람은 자이언티. 자이언티가 이 아버지가 준 용돈 가지고 뭐 했냐면 선글라스 구입했어요.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죠.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죠? 자, 여기 3명의 경제주체가 등장을 합니다. 저, 그리고 택시기사, 자이언티. 그리고 3명의 경제주체는 각각 경제활동을 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의 택시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한테 대가를 지불한 거죠. 소비를 한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택시기사는 자이언티한테 용돈을 줬어요. 이건 뭐 소득이 이전이 됐죠. 자이언티한테. 그리고 자이언티는 선글라스를 구입을 했어요. 얘는 생산활동도 안 하고 아빠한테 돈 받아서 선글라스를 산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경제 관점에서 또 보면은 요 부분이 좀 특이하죠. 얘는 생산활동을 안 했고 그냥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아빠한테 돈을 받아서 선글라스를 샀어요. 자, 이게 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꼭 생산활동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쓰는 건 아니다. 어떤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도 누가 그 소득을 사용을 할 건지 이런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 경제에 좀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 세금 내죠. 그리고 정부가 그 돈을 이제 뭐 빈곤층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소득의 형평성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그런 데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꼭 돈을 번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 분배 또한 경제적 선택의 일부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나도 그렇고 택시기사도 그렇고 자이언티도 그렇고 경제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택시를 탈 때 여기까지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제가 스튜디오까지 올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건지 어떻게 올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잖아요. 뭐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온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비싼 요금을 지불을 하고 왔습니다. 자, 자이언티도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목욕탕에 갈 수도 있고 여자친구랑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자이언티는 그 돈으로 선글라스를 구입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의 뭐 만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글라스를 구입을 했을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우리 생활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죠. 저도 이제 제가 뭐 여기 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이언티가 하는 소비 활동이라든지 경제와 경제 활동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경제적인 고민을 하고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제 효율적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예. 그런데 경제적 문제는 왜 발생을 할까요? 이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278쪽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의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만족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다 중요해요. 누구의 욕구, 뭐 어떠한 방법, 뭐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게 다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요걸 우리 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 아니면 내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남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가 있습니다. 리본 달았다고 다 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집에 있어요. 집에. 자, 집에서 오붓하고 꽁냥꽁냥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문도 있고 창문도 있어요. 여자친구랑 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둘 다 배가 되게 고파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치킨을 먹고 싶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1인 1닭을 하고 싶은데 치킨을 한 마리밖에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킨을 한 마리만 시켰습니다. 자, 사람은 2명 있고 이들의 욕구는 1인 1닭이지만 치킨은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자, 치킨. 치킨입니다. 치킨. 닭이에요. 믿으세요. 네, 닭. 자, 아까 그 278쪽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말. 자,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의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가. 이게 바로 여기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정된 자원은 뭡니까? 치킨이죠, 치킨. 2마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치킨이 한정된 자원이고 누구의 욕구? 우리 둘 다 욕구가 있죠. 근데 이 둘의 욕구가 모두 다 채워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치킨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2마리가 있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욕구를 모두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 둘의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치킨이 뭐 다리도 있고 닭가슴살도 있고 뭐 여러 개 왔을 거예요. 닭 목도 있고. 근데 여자친구랑 나랑 둘 다 뭐 닭다리를 좋아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닭다리를 2개를 먹을 수도 있고 하나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닭가슴살만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욕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가. 치킨이 2마리가 있다면 이 2명의 욕구가 모두 만족이 되겠지만 지금 치킨은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마리를 다 먹으면 나의 욕구만 충족이 되고 여자친구의 욕구는 전혀 충족이 안 될 거고 반씩 나눠서 먹으면 두 사람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278쪽 마지막에 있던 그 말이 딱 들어맞죠. 한정된 자원으로 누구의 욕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만족시킬 것인가. 자,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욕구는 닭 2마리가 필요한데 현실에선 닭 1마리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욕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무한한 욕구에 비해서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그 279쪽 맨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써 있는 게 희소성, 그리고 두 번째 희귀성, 그리고 세 번째가 희소성의 원칙이죠.
첫 번째 읽어보시면 인간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 상대적으로 수량이 적단 말이에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적 개념이냐면 욕구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희귀성이죠. 희귀성은 자원의 절대적 양이 부족한 상태, 절대적 수량이 부족한 거죠. 이 희귀성에서는 욕구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욕구하고 별개로 절대적인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어떠한 자원이 희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희소성의 원칙. 희소성의 원칙은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치킨이 희소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뭐 어떻게 먹을지, 어디를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 이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희소성하고 희귀성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이 희소성하고 희귀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어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시험에 나왔던 예가 자, 어떤 섬이 있습니다. 섬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얘는 사과나무, 얘는 배나무. 사과는 이 나무에서 1년에 100만 개가 열리고 배는 1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이 사과의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입니다. 10,000원. 사람들이 사과 1개에 10,000원을 주고 사 먹어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사과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사과를 사 먹는다는 이유는, 사 먹는다는 얘기는 사과가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배는, 이 섬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도 배를 원하지 않아요. 배가 1개밖에 안 열리지만 사람들은 배가 몇 개가 열리는지 관심도 없고 배를 돈 주고 사 먹거나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희소성하고 희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과, 배, 그리고 희소성, 희귀성. 자, 여러분, 사과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사과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희소성이 있다. 희귀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희귀성은 절대적 수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사과가 한 섬에서 100만 개가 난다고 하면 이거 꽤 많은 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희귀성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배는 하나밖에 안 나. 절대적 수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희귀성이 있다. 그렇지만 희소성이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희소성이라는 건 욕구하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섬에는 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는 희소성은 없다. 근데 뭐 실제로 살다 보면 희소성하고 희귀성 둘 다 가지고 있는 재화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는 희소성도 있고 희귀성도 있죠. 다이아는 절대적인 생산 수량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구매를 하죠. 희소성도 있고 희귀성도 있는 다이아라는 재화도 있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다음에 이제 자유재와 경제재 좀 지울게요. 자유재와 경제재 이제 살펴볼게요. 279쪽 두 번째 표. 자유재. 희소성이 없어 경제적 가치 또한 없으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자원. 우리 아까 좀 전에 예를 든 거에서 보면 배가 그런 자원이 되겠죠. 1개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경제적 가치는 없다. 그리고 다음이 경제재.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되며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재화. 아까 사과의 예가 되겠죠. 그 사과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재고요. 자, 이 경제재와 자유재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뭡니까?
배와 아까 사과를 나눴던 것처럼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서 경제재와 그리고 자유재 요거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자유재와 경제재가 항상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지 않았어요. 그럼 현대에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죠. 물은 예전에는 자유재였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재가 되었다. 자유재, 경제재의 구분은 시공간에 따라서 다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회비용과 생산가능 곡선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랄게요. 자, 기회비용 280쪽 맨 위에 기회비용이 나와 있죠. 기회비용 경제적 선택을 했을 때 그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여기서 그 대안 요게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요 부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회비용을 사실은 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알바를 해요. 제가 이제 알바를 합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G 편의점이고 하나는 C 편의점이에요. 시급이 얼마냐? 시급은 G 편의점에서는 7,000원을 주고 C 편의점에서는 5,000원을 줘요. 여러분 어디서 일하겠어요? 당연히 G 편의점에서 일하겠죠. 이유는 시급을 많이 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기회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회비용의 기준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볼게요. 기회비용. 아까 기회비용 뭐라 그랬냐면 경제적 선택을 했을 때 그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것들. 내가 만약에 G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내가 포기한 대안은 C죠. 그 C를 포기한 C의 가치가 얼마예요? 5,000원. 그 대안으로 고려되었던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시급 5,000원입니다. 내가 만약에 미쳐가지고 C 편의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러면 C 편의점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야? 7,000원이죠? G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포기했으니까 시급 7,000원. 7,000원입니다.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G 편의점의 시급이 높으니까 당연히 G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경제학에서는 또 기회비용의 개념을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의 선택 기준에 따르면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생산가능 곡선이에요. 생산가능 곡선. 280쪽 중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생산가능 곡선. 정해진 자원으로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물의 조합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최대 생산물의 조합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말로 하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 280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 지우고 자 X축은 식빵 그리고 Y축은 케이크 그리고 생산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어떤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제빵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한 포대의 밀가루를 사용해서 이제 식빵이나 케이크 두 가지 종류의 제화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밀가루 한 포대로 식빵만 만들었다. 그러면 하루에 식빵을 11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11개. 그리고 이 사람이 케이크만 만들었다. 그러면 7개의 케이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요.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제빵사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생산물의 조합이 이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의 점은 어차피 불가능한 그런 점이고 생산 불가능한 점이고 이 안쪽의 점 중에서 이제 제빵사가
어떤 점에서 생산을 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빵사가 케이크 4개 그리고 식빵을 5개 이걸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선택한 점은 여기죠. 근데 이 사람 왜 이 점을 선택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이니까. 내가 식빵을 5개를 만들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을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은 식빵을 5개를 만들고 케이크를 4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한 점은 여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점을 선택해요? 이 점은 좀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식빵을 5개를 만들면 케이크를 4개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는 식빵을 5개 만들 때 케이크는 6개 생산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이커리 운영하는 제빵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점이 어디냐? 이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의 점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했던지 뭘 잘못해서 자기가 불합리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빵사는 이 생산 가능 곡선상에서 그 케이크와 식빵의 조합으로 생산을 한다면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제 기회비용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이 사람이 밀가루 한 포대로 식빵만 만들었어요. 그럼 식빵을 11개 만들었죠? 케이크는 안 만들었어. 근데 식빵을 11개를 만들지 않고 케이크만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7개 만들겠죠? 그러니까 식빵 11개를 만들었을 때 기회비용은 케이크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케이크 7개를 만들었을 때는 식빵 11개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A점하고 B점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 케이크 4개 만들었을 때 식빵 9개 만들 수 있다. 이 2점 다 제빵사는 2점 어디에 있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A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변해서 B점으로 옮겨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은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가면 식빵을 4개를 더 생산하게 되겠죠. 그리고 케이크는 6개 생산하다 4개를 줄어요. 2만큼 줄죠. 2. 식빵은 4만큼 늘어나고. 그러면은 A점에서 B점으로 옮길 때 이 제빵사가 식빵을 4개 더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케이크 2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빵을 4개 더 생산함으로 인해서 케이크 2개를 포기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 요걸 단위별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식빵 1개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케이크 0.5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생산 가능 곡선 이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281쪽에 4번 경제적 선택의 기타 기준. 이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 굳이 설명할 건 없지만 꼭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1장의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네. 자, 연습 문제 1번. 아래의 표는 경수가 대학 학과를 고민하다가 평가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경수가 선택할 학과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과는 3개가 있죠. 보시다시피 경제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행정학과가 있고 여기 뭐 학비, 적성, 취업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각 학과별로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들었던 예로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 뭐 경제적 가치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자, 경제학과를 선택을 했을 때 경수가 매긴 점수는 222점, 사회학과를 선택했을 때 매긴 점수는 200점, 행정학과를 선택했을 때 매긴 점수는 180점이에요. 자,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볼게요. 경제학과는 220이고 경제학과를 선택함으로써 경수가 포기한 2개의 학과는 사회학과와 행정학과죠. 행정학과 경우에는 점수는 180, 사회학과 경우에 점수는 200. 그러면 아까 기회비용이 뭐라 그랬죠?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180이 큽니까? 200이 큽니까? 당연히 경제학과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학과를 선택했을 때, 그럼 사회학과를 선택하면 두 가지 대안을 물리치고 사회학과를 선택한 거죠. 그 두 가지 대안은 하나는 경제학과고 하나는 행정학과였어요. 경제학과의 가치는 220, 행정학과의 가치는 180. 그러면 사회학과를 선택했을 때 포기했던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는 경제학과였으니까 이때 기회비용은 220이고요. 행정학과를 선택했을 때도 기회비용은 220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학과와 사회학과 둘 중에 더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거는 경제학과였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답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골라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병수에게 친구들이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한번 읽어보죠. 희수는 큰맘 먹고 친구와 함께 뷔페 식당에 갔다. 1인당 5만 원 하는 고급 식당이에요. 그리고 겨우 한 접시를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 자, 본전 생각납니다. 예.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 속이 안 좋았나 봐요. 하지만 그만 먹으려니 5만 원이 너무 아깝다. 이미 한 접시 먹었으니 환불도 안 되고 뷔페 식당이니 포장도 안 된다. 자, 요런 상황입니다. 보기 한번 보죠. 기억, 뷔페 값을 생각해서라도 더 먹어야지. 자, 요거는 요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앞에 우리 기회비용과 생산가능곡선 다음에 경제적 선택의 기타 기준에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몰비용이 뭐냐면 이미 지출되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합리적 선택에 있어서 매몰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 희수는 이제 뷔페 식당에 들어와서 돈 내고 들어왔어요. 그럼 뭐 밥 먹었는데 환불해줍니까? 이건 매몰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은 선택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1번 뷔페 값을 생각해서라도 더 먹어야지.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뷔페 값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니은 그만 먹는 것의 기회비용은 5만 원이야. 이것도 틀린 말이죠. 기회비용이 5만 원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만 먹는 거를 그만 먹는 걸 선택했을 때, 더 먹는 거를 포기했을 때 어떤 대안으로 고려되어진 것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것. 글쎄요. 그만 먹는 것의 대안은 더 먹는 거겠죠? 더 먹는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 행동일까요? 나 지금 이미 배가 부른데 속만 안 좋아지고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다. 그리고 이 디귿 계속 먹는다면 비용이 편익보다 클 거야. 예. 여기서 비용은 이제 뭐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상태면은 더 먹으면 뭐 포만감이나 아니면 기분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편익이 발생을 하겠지만 이미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다. 리을 뷔페값 5만 원은 매몰 비용이야. 예, 아까 기억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그림은 A가 가진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우유와 치즈의 조합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Y축, X축, X축이 치즈, Y축이 우유.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죠. 치즈는 여기가 30개고 우유는 50개.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치즈의 최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치즈로 표시한 우유 한 병의 추가 생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자, 치즈의 최대 생산량이 증가했단 말은 뭐냐면 요 점이 여기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억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생산 가능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유를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치즈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부분, 이게 곡선이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 요 니은 치즈 생산량과는 무관하게 한 병을 추가로 생산할 때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요게 들어맞는 경우는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인 경우예요.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이라면 어느 점에 있든지 우유를 한 병 더 생산할 때 포기해야 되는 치즈의 비율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 직선의 그 각도는 항상 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곡선일 경우,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매 점마다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우유를 하나 더 생산할 때 포개해야 되는 치즈의 개수는 더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치즈 15개와 우유 25병을 생산한다면 A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자, 우유는 50개 생산할 수 있는데 여기 25개고 치즈는 15개죠. 그럼 그 A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점은 어디예요? 여기 어디쯤 되겠죠? 이건 비효율적인 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거는 비효율적인 점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을, 치즈 30개와 우유 50병을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다. 아니죠. 치즈 30개, 우유 50개. 그럼 이 점인데 이 점은 생산 불가능한 점이죠. 최대 생산물의 조합이 이 곡선이니까. 예. 그래서 답은 2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